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염블리, 염승환이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입니다. 이 책은 모두 9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주린이가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들을 한 장 한 장 묶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좋은 게 QR코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염승환이 갖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강의까지 함께 들을 수 있어요. 이 책은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그냥 필독서로 놓고 자주 꺼내보고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 주린이가 가장 궁금해하는 주식 용어 9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시가총액이란 무슨 뜻인가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주가를 매일 확인합니다. 10,000원에 거래되는 기업이 11,000원으로 상승하면 환호하고 9,000원으로 하락하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가는 단지 거래되는 가격일 뿐입니다.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가격이 오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되는 가격인 주가보다는 항상 시가총액을 봐야 합니다. 시가총액은 기업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기업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그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를 곱하면 계산됩니다. 시가총액을 확인하면 그 기업이 경쟁사에 비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IPO, 기업 공개는 어떤 의미인가요? 비상장 기업이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거래되기 위해서는 기업 공개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기업 공개를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기업 공개란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자사의 주식과 경영 내역을 시장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IPO를 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고 이 자금 조달을 통해 빌린 돈을 갚을 수도 있고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수도 있고 신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모든 정보가 공개되므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홍보 효과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기업에 정식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죠. IPO 투자도 막연한 기대보다는 제대로 알고 투자하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 3. 주도주에 올라타야 돈을 번다는데 정말인가요? 주도주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산업에 속해 있으면서 매출, 이익, 주가 상승률이 시장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주도주는 시장보다 월등히 강하고 시장이 하락해도 급락하지 않습니다. 질문 4. 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주식은 종류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주란 주주총회에 참석해 기업의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도 받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우선주는 특수한 주식입니다.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주식이죠. 즉 권리가 제한된 주식입니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자녀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주식입니다.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지만 배당은 보통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배당 유지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주식이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는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대신 보통주보다 30% 정도 할인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주보다 많은 배당을 주고 우선주들이 폭등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통주 주가와 동행합니다. 질문 5. ETF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나요? ETF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로 상장 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상품입니다. ETF는 비용, 매매 등에 있어서 펀드보다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펀드처럼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할 수 있어 장점이 매우 많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장기 상승을 확신한다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의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도 좋은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질문 6. OEM은 무엇이고 ODM은 어떤 것인가요?
OEM은 주문자가 요구한 그대로 생산해주는 방식이고 ODM은 주문자가 위탁하면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맡아서 해주는 부가가치가 더 높은 위탁 생산 방식입니다. 국내 증시에는 OEM, ODM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헬스케어 업종에도 이런 류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CMO라고 불리는 기업들인데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약을 생산하지 않고 CMO의 생산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특정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대신 제품을 만들어주는 기업을 우리는 OEM, ODM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질문 7. 밸류체인, 가치 사슬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밸류체인은 가치 사슬입니다. 제조 공정을 세분화해 사슬처럼 엮어서 가치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제조업이 기반인 국가입니다. 사슬처럼 엮여 있는 각 산업의 밸류체인을 이해하면 주식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밸류체인을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멋진 디자인, 가벼운 차체, 고성능 배터리, 오토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부불적인 자율주행 등 테슬라의 전기차를 사고 싶게 만드는 요소들이 가득 담깁니다. 이 멋진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차에 맞는 설계, 가벼운 차체를 위한 복합 소재, 안전하면서도 짧은 충전 시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배터리 기술,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제품의 밸류 체인을 알고 있으면 제품 제조 공정의 순서, 중요도, 필요한 소재, 부품과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질문 8. 시크니컬, 경기 민감주는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대외 의존도란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데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즉,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내수보다는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글로벌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 한국 증시 역시 글로벌 경제와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경기 상황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명확한 업종입니다. 철강, 조선, 화학, 건설, 자동차, 금융 등의 업종을 시크리컬이라고 부릅니다. 경기에 따라 실적, 주가가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보다는 타이밍을 맞춰서 투자해야 합니다. 원달러 환율, 이후의 경제 상황을 꼭 확인하고 시크리컬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9번째 질문. 워런 버핏이 극찬했다는 버핏 지수란 뭔가요? 지금 지수가 저평가인지, 지금의 주가가 비싼 건지, 아니면 적당한 지수인지 많은 투자분들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핏 지수입니다. 버핏 지수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을 뜻합니다. 워런 버핏이 2001년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적정한 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최고의 단일 척도라고 해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버핏 지수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버핏 지수가 100%라면 GDP와 시가총액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즉, 한 나라의 경제와 주식시장의 크기가 같다는 의미입니다. 버핏 지수가 70%라면 GDP 대비 시가총액이 70% 수준이라는 것으로 주식시장이 그 나라의 경제에 비해 30% 이상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버핏 지수가 120%라면 GDP 대비 시가총액이 120% 수준이라는 것으로 그 나라의 경제에 비해 20% 이상 고평가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경제와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시가총액도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버핏 지수가 93에서 114% 수준이면 시장은 적정한 수준에 있다고 평가하고 73에서 93%이면 저평가, 73% 이하이면 현저한 저평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114에서 135%이면 고평가, 135% 이상이면 상당한 고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11일 기준 미국 증시는 현재 버핏 지수가 181%로 상당한 고평가 상태입니다. 같은 시기 한국 증시의 버핏 지수는 115%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린이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주식 개념 9가지. 10번째 질문, 경기 방어주는 어떤 뜻인가요? 앞에서 시크리컬은 경제 상황에 따라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경기 민감주죠. 이와 반대로 경기와는 상관없이 꾸준한 실적을 내는 업종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즉 경제 상황에 상관없이 일정한 실적을 유지하는 기업들이 속해 있는 산업입니다. 경기 방어주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은 통신산업입니다. 경기 방어주는 얼핏 들으면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안정적인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대신 성장성이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산업이 통신 외에도 음식료, 유틸리티, 전기나 가스, 그리고 게임, 제약산업 등이 있습니다. 경기 방어주라도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면 성장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11번째 질문, 성장주에 투자라는데 어떤 주식인가요? 성장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K-팝은 한국 시장을 넘어 글로벌 대세입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아이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생과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돌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만큼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유명 아이돌들은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전성기는 지나갔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인기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는 이 예처럼 미래를 보느냐 현재를 보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금은 불확실해도 미래가 기대되면 성장주이고 앞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경영도 잘했고 돈도 잘 벌고 주가도 싸다면 가치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장주는 미래를 더 중요시하고 가치주는 현재를 더 중요시합니다. 성장주는 불황기에 더 돋보입니다. 불황기에 성장하는 기업들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인정받습니다. 주식시장은 현재보다 미래를 더 좋아합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성공한 성장주들은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12번째 질문, 그럼 성장주와 가치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성장주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래가 중요하고 가치주는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성장주는 매력적입니다. 주식시장은 성장주를 좋아합니다. 주식 투자자는 성장 매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성장주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주가도 비싸고 미래를 담보할 수 없고 벌어놓은 이익도 적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치주는 안전합니다. 벌어놓은 돈도 많고 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고 주가도 쌉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 주가가 부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 늘 변화합니다. 성장주에서 가치주가 되기도 하고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가치주의 대표적인 기업은 매일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의 갑질 사건으로 매일유업은 경쟁사를 제치고 이제 유제품 분야에서 선도업체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막대한 투자를 할 필요도 없어 설비 투자도 제한적이고 현금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망할 일은 없는 기업이죠. 그런데 매일유업의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매력을 동시에 겸비한 기업들로는 현대차가 대표적인데 제네시스 신차 효과로 다른 경쟁사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인식이 바뀌면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13번째 질문, 유동성장세와 실적 장세의 차이점이 뭔가요?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유입돼 상승하기도 하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져서 상승하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싸서 오르기도 하고 증시를 부양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오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 시장은 상승도 하고 하락도 합니다. 그 중에서 유동성장세란 돈의 힘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세를 의미합니다. 유동장세는 돈의 힘으로 주가를 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많은 업종과 기업들이 고르게 상승합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의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 주가 상승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돈의 힘에 의한 유동성장세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도 어느 시점에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주가가 비싸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매력적인 자산이 생겨서 자금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유동성 장세 이후 시장의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즉 경기 회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실적의 힘으로 상승하는 장을 실적 장세라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적이 높아지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들의 승자 독식이 시작되는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반드시 앞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만 투자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만이 주가 상승을 담보해주기 때문입니다. 유동성 장세처럼 많은 기업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자부심이 실적 장세엔 없습니다. 14번째 질문. 베어마켓과 불마켓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상승을 의미합니다. 불마켓이란 장기간에 걸친 상승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곰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베어마켓이란 장기간에 걸친 약세장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불마켓은 완만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요. 베어마켓은 속도도 빠르고 가파르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불마켓인지 베어마켓인지 확인하는 것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습관입니다. 15번째 질문. 스몰캡, 중소형주는 위험한 주식인 건가요?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삼성전자, 네이버처럼 시가총액이 매우 큰 대형주도 있고 토니모리, 모나리자처럼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시가총액 크기별로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분류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라고 합니다. 대형주는 라지 캐피탈이라고 불리며 줄여서 라지캡이라고 부릅니다.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미드 캐피털, 시가총액 301위부터는 소형주, 스몰캡이라고 부릅니다. 통상 중형주와 소형주를 합쳐서 중소형주라고 부릅니다. 대형주는 크기가 커서 안정적이지만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스몰캡은 크기가 작아 변동성이 크지만 호재가 발생했을 경우 탄력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몰캡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높습니다. 스몰캡 종목들이 많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점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16번째 질문. 기저효과, 역기저효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기업이 매 분기 50억의 이익을 내다가 전분기에 20억에 불과한 이익을 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분기에 다시 50억의 이익을 냈다면 시장은 이 기업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과거와 같은 수준의 이익이지만 지난 분기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 개선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기저효과에 의한 실적 성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역기저효과는 직전에 너무 좋은 실적을 내서 상대적으로 이번에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성장을 못했다고 평가절하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재로 이익이 급감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기저효과,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이익이 급증했다가 다시 정상화되는 역기저효과는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저효과, 역기저효과는 어쩌면 숫자 노름일 수 있으니까요. 17번째 질문. 선물, 퓨처스. 너무 어렵던데 어떤 거래인가요? 주식은 기업의 지분을 사는 것입니다. 보유 기간에 제한도 없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하는 사람에게 현재 거래되는 가격에 매수하려는 수량을 곱해서 그 금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하면 됩니다.
반면에 선물 거래는 조금 다릅니다. 선물은 어떤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결정된 가격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매수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배추의 한 포기당 가격이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에 배추 재배가 끝나고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한다면 과연 3개월 후에 배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자산은 배추인데요. 이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후의 가격을 예측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A라는 구매자가 나타납니다. 3개월 후에 배추를 5,000원에 구매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농부는 현재 가격이 3,000원인데 3개월 후에 5,000원이라면 나쁠 게 없겠죠. 서로 계약은 체결되었고 3개월 후에 배추의 시중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 두 사람은 5,000원에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3개월 뒤 배추 가격이 7,000원이 되었다면 구매자가 2,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배추값이 폭락해서 2,000원이 되었다면 농부가 3,000원의 이익을 더 취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는 보통 이렇게 미래 가격 예측이 어려운 상품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영원히 보유할 수 없습니다. 주식과 달리 선물은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는 시한부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상이 틀렸을 경우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니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기초자산에 대한 용어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초자산, 주식, 채권, 농산물, 공산품 등 매수 혹은 매도를 할 수 있는 모든 자산. 18번째 질문. 옵션이 너무 어렵던데 무슨 뜻인가요? 앞에서는 선물 거래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물이나 옵션은 미래의 어떤 자산이나 상품을 사고 판다는 구조에서는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선물은 미래의 특정 시점과 특정 가격에 매수 혹은 매도를 하기로 한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옵션은 권리입니다. 옵션은 어떤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매수,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또 이러한 권리는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기 싫으면 권리를 포기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포기에 따른 손실은 감수해야 합니다. 옵션에는 콜 옵션과 풋 옵션이 있습니다.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옵션 거래에서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노트북을 판매하는 B라는 사람에게 노트북을 사려고 합니다. 노트북 현재 가격은 45만 원인데 A는 한 달 후에 60만 원까지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에게 노트북을 한 달 후에 50만 원에 사겠다고 말하고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며 요구합니다. B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 B는 한 달 후에 50만 원에 판매한다는 조건으로 3만 원의 권리금을 A에게 요구했습니다. A는 3만 원을 내고 그 권리를 획득합니다. A가 매수한 그 권리를 콜 옵션 매수라고 합니다. B가 매도한 그 권리를 콜 옵션 매도라고 합니다. A 입장에서는 3만 원을 미리 지불했지만 노트북 가격이 향후 6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상승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50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후에 50만 원의 노트북을 사서 시중에 70만 원에 팔면 이익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B는 짜증이 납니다. 60만 원, 70만 원에 팔 수 있는 노트북을 50만 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현재 55만 원의 노트북이 한 달 후에 40만 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B가 A에게 한 달 후에 노트북을 50만 원에 판매하겠지만 대신 권리금으로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A는 5만 원을 받고 그 권리를 B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한 달 후 노트북 가격이 B 예상보다 더 떨어져 35만 원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B는 5만 원을 주고 50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50만 원에 판매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A는 35만 원에 거래되는 노트북을 어쩔 수 없이 50만 원에 매수하기 때문에 울상이겠죠. 이때 옵션은 선물과 달리 권리이기 때문에 콜옵션, 풋옵션 매수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한 5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A는 15만 원의 손해를 피하는 대신 5만 원의 권리금을 포기하면 되는 거죠. 이어지는 제3장에서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투자 지식 10가지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19번째 질문. 전자공시는 꼭 봐야 하나요? 당연하죠. 전자공시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전자공시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에요.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이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곳입니다. 전자공시는 기업의 성적표인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재무제표를 기준에 맞게 잘 작성했는지 알려주는 감사보고서, 주주총회 소집일, 실적 발표 및 M&A 등 중요한 경영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발표하는 공시를 통해 적절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필수 사이트입니다. 20번째 질문. 사업보고서는 언제 제출하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나요? 상장 기업들은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장 기업들의 의무사항입니다. 1년에 4번의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데요. 1분기는 3월 31일, 2분기 6월 30일, 3분기 9월 30일, 4분기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또한 1, 2, 3, 4분기를 모두 합쳐서 연간 보고서인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 기간은 다음해 3월 31일입니다. 정기 보고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항목은 회사의 개요입니다. 회사의 연역, 주식수의 변화, 증자 현황, 배당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사업의 내용입니다. 정기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제공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업의 내용에는 그러한 것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 바로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재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업의 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죠.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 실적, 현금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주석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사의 경영진단, 다섯 번째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사회에 대해 알 수 있고 일곱 번째는 주주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5% 이상의 대주주는 누구인지, 소액 주주는 몇 %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임직원과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항목에서는 계열회사와 회사가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정기 보고서 확인을 통해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보고서는 주린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21번째 질문.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나요?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차입하기도 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기도 하고 주식시장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데 이를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것입니다. 주식수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아니라 주식수만 증가하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어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하락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매잔이라는 방식도 있는데요. 즉 채권과 주식의 중간에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인데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매잔이는 일반적인 채권에 비해 금리가 낮지만 주식 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권을 보유하면서 일정하게 이자를 받고 상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죠.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전환 사채라고 합니다. 전환 전에는 사채로서의 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전환 후에는 주식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사채입니다. 이어서 질문 22번째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하지 않고 자본만 증가하게 됩니다. 대출은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있지만 유상증자는 그런 부담이 없어서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때 많이 활용합니다. 어떤 기업이 유상증자 공시를 냈을 때 투자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상증자로 증가하는 주식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 몇 %가 발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발행 주식수의 3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30%의 주식이 추가로 발행되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당연히 30% 하락하게 됩니다. 둘째, 자금 조달의 목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자금은 설비 투자를 위한 자금입니다. 영업 양수 자금은 M&A를 위한 자금입니다. 운영 자금은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자금을 의미하고 채무 상환 자금은 빚을 갚는 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시설 자금은 설비 투자를 위해 필요한 자금이고 성장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운영 자금이나 채무 상환 자금은 당장 현금이 없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와 중기 모두 주가에 악재로 작용합니다. 23번째 질문. 삼자 배정 유상증자는 특별한가요? 유상증자는 주주 배정, 삼자 배정, 일반 공모의 세 가지 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주주 배정 방식과 일반 공모 방식은 대규모 자금 조달로 인해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상당히 부정적인데 삼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는 반대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주주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1년간 신주가 보호 예수되어 매각이 제한되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아 주가에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 용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호 예수, 인수, 합병, 유상증자, 신규 상장 등 일정 기간 동안 최대 주주 등이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제도, 회사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최대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국내에서는 CJ E&M이 덱스터라는 영상 제작 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지분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4번째 질문.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 부사채, 교환사채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환사채는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도 받고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 자산입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전환사채와 비슷하지만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권은 소멸됩니다. 이와 달리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투자자가 원할 경우 약정한 가격에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입니다. 채권을 보유하면서 주식까지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환사채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주식을 새롭게 발행하기 때문에 주식수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환사채는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주기 때문에 주식수가 증가하지 않아 긍정적입니다. 이처럼 채권이지만 주식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것을 통틀어서 메자닌이라고 하는데요. 이 메자닌의 세 가지 형태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교환사채입니다. 이어지는 질문 25번째는 무상증자는 주가에 왜 호재인가요? 무상증자도 주식수가 늘어나는 면에서는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즉 공짜로 주식을 나눠줍니다.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지만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거래량이 부족하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거래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무상증자를 하면 주식수가 증가하고 주가는 낮아지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기업의 자체적인 현금을 이용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나눠지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이 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상중자는 재무 구조가 좋은 기업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6번째 질문. 기업의 투자는 왜 주가에 긍정적인가요? 특히 제조업체에게 시설 투자는 새로운 성장의 시작입니다. 비록 당장의 비용은 늘어나겠지만 투자하지 않는 제조업체의 밝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하고 경쟁이 치열한 제조업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설 투자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투자는 기업의 미래만이 아니라 주가도 결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7번째 질문. 매매 사실을 꼭 알려야 하는 투자자들이 따로 있나요? 지분을 처음 5% 이상 보유하게 된 주주는 반드시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을 추가 매수하거나 지분을 매각했을 경우에도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주요 주주나 임원들은 단 한 주라도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매매 내역을 반드시 공시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28번째 질문. 기업이 자기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에 좋은 건가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기 주식을 일명 자사주라고 하는데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사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도 하고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합병의 대가로 자사주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자사주의 장점과 단점에서 장점은 유통 주식수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주당 가치를 계산할 때 전체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주식수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하락합니다. 자사주는 유통 주식수에서 제외됩니다. 유통 주식수 기준으로 주당 가치를 계산할 때 자사주가 많은 기업은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단점은 의결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사주를 없애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를 자사주 소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자사주를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입니다. 실제로 불에 태우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가진 현금을 이용해서 자기 주식을 사서 없애는 것입니다. 소각하는 자사주만큼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가치가 증가하고 주주 가치가 크게 증가합니다. 녹음 내용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4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